예, 이번에는 성격 문제가 있는 전화자 상담. 여러분들이 정신건강 강의에서 이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화자 가운데서 상담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전화 상담에서도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루기 어려운 전화 상담자들 보면은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성격 장애자 이런 말을 쓰지만 여기서는 성격 장애자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상담원들을 힘들게 하는 내담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의존적이고 약한 성격 때문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돌봄을 요구하고 상담자가 대신 판단을 내려주기 바라는 의존성 성격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문제의 공을 상담원에게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상담원들이 나 같으면 이렇게 해요 하고 바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들어주지만은 결국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이 자기 문제를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상담원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내담자의 페이스에 말려서 이렇게 끌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 A안, B안 하면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적인 답변을 막 다구치듯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가 아주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 그런 성격 사람들. 또 지나치게 의심이 많아서 사람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적대적이고 호전적이어서 갑자기 전화 도중에 상담자의 반응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고발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와대에 알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상담원들이 또 이제 초보 상담자인 경우는 더더군다나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저렇게 말을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막 이럴 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상담자로부터 관심을 끌려는 태도로 인해서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혹은 상담자를 조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상담자를 내담자의 손에다 놓고 막 매니플레이트,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휘둘리는 일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은 경우에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루기 어려운 전화자 상담에 대한 건 따로 또 나가기 때문에 조금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담자들이 이런 전화자를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 정신치료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환자는 언제나 옳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사람 환자의 증상은 그 사람의 적응증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전화자의 문제는 그가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적응하며 살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런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해요.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담한다는 게 정말 경지에 있어야지 될 때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주고 옆에 있어주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격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죠.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경험으로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개인에게 일관되게 나타나죠. 그래서 성격은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이게 한 개인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게 하는데 기여해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 사고, 감정의 패턴을 창조하는 개인 내부의 역동적 조직으로 사람마다 독특한 행동과 사고 그리고 감정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인간관계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에 차이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격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독특한 성격을 발달하죠. 그래서 이런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담할 때 유의해야 될 일반적인 지침이 있어요. 일부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하기가 어렵고 불쾌하고 조종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평가해서는 또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지속적 장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화상담의 특성이 일회성이잖아요. 1시간 이내에 일회성 전화상담으로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 그거를 시인하시고 너무 욕심을 크게 갖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욕심을 크게 가져서 내가 이번 전화상담으로 이 사람의 성격을 바뀌게 하겠다. 자기의 행동의 원인을 알아차리게 하겠다. 이거는 과한 욕심이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일회성 전화상담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본이 그 사람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의 화를 상담원이 나한테 다 풀어놓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동네 북과 같은 역할을 해요. 나한테 다 털어놓으면 내가 다 그걸 받아주는. 그러면서 전화자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전화자와 내담자 딱 붙어버리면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자녀 관계도 그렇고 일정한 거리가 있어서 서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건강한 관계가 되는데 특히 이제 초보 상담자일 경우에는 아주 열성이 과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강하게 들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인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인 것 같고 지나치게 이게 임패티가 아니고 심패티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상담이 어렵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받게 되는 그 자책감도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 유지하도록 하고 상담자는 전화자의 친구도 아니고 협조자도 아니고 단지 전화자와 상담자의 관계이다. 전화자의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호의를 보이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나는 약속 절대로 그거는 우리 수칙에 안 되는 건지 아시죠? 상담자 자신의 문제와 전화자를 연결짓는 일은 꼭 피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경계선 문제가 나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일정한 거리 유지하고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호의를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또 때로는 전화자가 내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버리시도록. 이제 특히 이제 믿음이 또 아주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1시간 이내의 상담으로 구원자 못 돼요. 또 이 성격 문제가 만성화될 경우에는 이 전화자는 나하고만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상담자를 찾아가게 돼요. 우리 전화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전화에만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전화 상담 기관을 다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모든 기관, 전화 상담 기관에 다 전화를 하고, 이 기관은 어떻고, 이 기관은 어떻고, 막 평가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왜냐면 내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특히 이제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전화 중독에. 그래서 이제 상담자의 역할은 이 전화자가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동료 상담가나 지도 상담원으로부터 스스로 지지를 구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이제 성격 문제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담자도 조언과 자문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전화 상담일 경우에는 슈퍼비전을 꼭 받을 필요가 있죠. 다루기 힘든 전화자 중에는요, 전화를 하자마자 상담자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이라도 제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게 속사포처럼 쏴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 가운데는 조증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태일 때는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나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피곤을 전혀 못 느끼고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 사람 말을 쫓아다니려고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완전히 딴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데 중간에 제지하려고 하면은 화를 막 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자가 당황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속사포처럼 쏴대는 사람들, 처음에 좀 들어주죠. 듣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지금까지 굉장히 마음속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렇게 좀 끊어주고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말씀을 20분 동안 쉬지도 않고 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실까요?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막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좀 2번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에 한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면서 다음에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중간에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나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정말 이거를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제지하려고 그러면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양해를 구해야 돼. 아,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1분만 말씀드리고 계속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흐름을 좀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황당한 내용이 참 많아요. 이게 증상에서 오는 망상인지 진정한 생각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거든요. 이제 망상 이외에도 생각하는 형식의 문제가 있어서 연상이 이완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연상이 늘어져 있어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기차가 선로를 이탈한 것처럼 이야기를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건 내용을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지리멸렬해지거나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들어주다가 중간에 끊고, 아,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사건의 때와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아,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거 다음에 일이 일어난 거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래서 그 사람의 흐름을 조금 좀 정리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무조건 듣기만은 아니죠. 특히 이제 상담 초기 단계에서 망상과 환청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질문하기보다 전화자가 표현한 말 뒤를 쫓아다니면서 다시 말하기, 반복하기, 반영적 경청,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어디까지나 나는 네 편이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 좋아요. 그래서 전화 상담에서는 잘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는, 이게 망상 환청으로 가득 찬 사람들,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가능한 정기적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고 루틴을 만드는 게 좋아요. 루틴.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수면 식사 패턴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증상이 악화되는 짜증, 불안, 불면 이런 신호에 유의하게 하고 담배나 술, 과도한 카페인 섭취 피하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사례관리 받고 교육받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 전화 상담이라는 거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면접 상담도 아니고 전문 상담도 아니고 전화 상담, 1시간 이내에 일회성에 불과한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그 1시간 이내 일회성 전화로서 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 사람 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거, 그거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 그럴 걸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경청 공감이 항상 중요하고 그게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마음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반영해주면서 주간 단계, 탐색 단계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종결 단계까지 가는 그런 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상담 사례를 통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 전화자 상담 사례를 2가지를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생명의 전화입니다. 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증폭되면 숨이 가빠지고 토하고 잠을 잘 수도 없어요. 현재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시네요. 네,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몸으로 와서 저를 더 힘들게 해요. 오늘도 눈치가 보였지만 1시간 출근을 미루고 좀 쉬었다 나가려고 해요. 그렇군요. 눈치가 보이고 출근 시간을 늦출 만큼 본인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시군요. 경제적 압박이 심해요. 이번 달에 월급보다 카드값이 2배가 더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나 해결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럼 버는 것보다 실제 쓴 것이 2배나 넘게 나올 것 같으면 정말 큰일이겠네요. 네, 요 간단한 반복 전화자 상담 사례에서는 맨 처음에 내담자 1번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본인 얘기를 폭풍처럼 쏟아냅니다. 대부분의 반복 전화자는 한 번 전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전화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화를 들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막 쏟아내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2, 3일 간격으로 이제 전화를 하는 반복 전화자예요. 상담자는 계속 바뀌지만 본인은 자주 전화를 하기 때문에 마치 드라마 한 편, 2편 찍는 것처럼 본인 얘기를 빠르게 쏟아내서 참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처음 받는 전화지만은 그 내담자는 여러 번 한 사람이고 처음 전화 받은 사람이지만 우선 여기도 역시 공감, 경청하면서 내담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람들, 할 말이 여기까지 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잘 들어주면서 우선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동안 이 사람이 여러 번 전화를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동안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내담자가 느끼게 된 게 뭐고 알게 된 것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전화하기보다는 한 번의 전화를 통해서라도 내 문제가 뭐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반복 전화자 상담에서 중요한 거겠죠. 한번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에 대한 불만, 또 전화를 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전화자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생명의 전화죠? 여자 선생님 없어요? 네, 지금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랜덤으로 상담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제가 받게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의문점이 있어서요.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말을 했는데 옛날에 상담을 가끔씩 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서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잘 지냈냐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다. 습관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몇 번이나 상담을 받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전화가 많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네.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담원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셔서 기분이 언짢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제가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습관적이다, 반복적이다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건데 상담을 해보는 건지 끊겠다는 건지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의존적으로 상담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네, 기분이 많이 좋지 않으셨겠지만 힘드실 때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살라고 전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이면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건지 무슨 습관적, 의존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존하고 싶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화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전화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 사람 의중을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그 상담원과 지금 전화를 거신 분의 전반적인 전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상담자분도 객관적으로 얼마나 전화를 하시고 상담을 원하시는지 파악해 보고자 질문을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화자께서 이해를 그렇게 하신 부분에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끊어버리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께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담원이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선생님 같이 매끄럽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 제가 대답을 듣고 웃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마음을 해소하고 힘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말이야. 어떻게 그분은 상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네. 네, 대화라는 것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목소리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의 대화가 도움이 되셨나요? 당연하죠. 제가 나이를 꽤 먹었거든요. 인생을 살아낸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살다가 보면 불편하고 힘든 게 있어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선생님 말씀에 기분이 나빴던 게 해소가 됐어요. 선생님께서 매끄럽게 대해주셔서. 생각을 해보니 아까 그 상담원도 잘 표현을 하지 못한 것 같네요. 아까 선생님께서 항변은 아니고 이랬을 거다.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상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 전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의 문제도 해결이 되셨을까요? 상담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선생님께서 전화를 거셨던 어려움이 아까 통화에서 해결이 되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아까 전화할 때 마음에 찌꺼기가 있어서 전화를 했죠. 사람이 맞는 말만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상담도 아무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까 그 상담원은 그랬겠어요? 계속 인간들이 삶을 살아낸다는 게 힘든데도 잘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잘 살아낸다, 잘 살아내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무엇이 그것들을 잘해야 한다. 인생들을 잘 살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 네, 맞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인간 삶이 그런 것인데 지나간 건 그런 거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혹시 아까 상담원에게 전화를 거셨던 부분이 해결이 안 되셨다면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많아졌는데요. 젊었을 땐 추운 거를 몰랐고 주택에 살다가 몇 년 전에 아파트로 넘어왔는데 가스 보일러는 뜨끈하고 그랬는데 아파트는 뜨끈하지가 않아요. 바닥에 누워도 그거 가지고는 어렵죠. 몸이 예전만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전기 매트 틀고서 등을 뜨끈하게 황토 매트로 지져야 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몸이 차지잖아요. 지금은 황토 매트로 지지지 않으면 몸 관리가 안 돼요. 생활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건강 관리는 잘 하고 있죠. 가습기도 예전엔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필요해요. 여기 아파트는 베란다 문을 닫아놔도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끔 순환이 된다나? 살살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그 아파트에서 순환 같은 게 실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제가 건축 설계 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없지만 관련해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 곳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고, 선생님이 말씀을 매끄럽게 잘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찌꺼기가 싹 사라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안 그래도 외롭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사람을 말이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까 그 상담원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선생님처럼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다른 상담원님도 전화 주신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다가 의도가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의 통화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좋았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그래서 삶을 잘 살아야 하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서 몸도 아프고 나이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도 전화 주신 분께서는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고 이겨낼 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화 통화 더 가능한가요? 네, 전화 통화는 앞으로 한 5분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전화도 많아서 짧게 통화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신 분께서 현재 심적으로 불편하시고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하셨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지금처럼 힘드신 일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해요.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4년 전에 전화 통화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잘해주셨던 것 같은데 좋네요. 힘들면 전화를 이렇게 해서 풀어야 하는데 아까 그 상담원은 말을 참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네, 좋게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힘드신 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반복 전화자 상담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요. 상담 초기에는 전화자의 전화한 이유, 불만을 침착하게 잘 경청하고 전화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해준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과거 일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현재에 초점을 두고 오늘 전화에 대한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게 하는 게 좋죠.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어떤 일이 생겼나요?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이런 형태로 하시면은 반복적으로 하던 거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복 전화라는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 13번과 같이 시간을 제한해서 앞으로 5분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분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제한해 주시는 게 그 반복 전화자의 전화를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전화자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전화자가 자기의 환상이나 거짓 사연을 되풀이할 때 그것을 그냥 단지 들어주는 거, 계속 들어만 주는 것으로 어떤 때는 증상이 더 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자살 위기 전화자 상담 사례를 한번 또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전화입니다. 거기가 상담하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해도 되는지 몰라서. 전화 주시길 잘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답답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할 수도 없고. 아무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답답한 일이 있나 보군요. 선생님도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실패만 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담실에는 사업 실패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하시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나 보군요. 예, 그래요. 요즘은 죽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나같이 주위에 피해만 주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실까요?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관련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고 그 후유증으로 제 사업은 일순간에 부도를 맞게 되었지요. 거래처가 갑자기 끊어졌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았어요. 아, 잘 나가던 사업이 일순간에 부도를 맞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후의 고통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군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기대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고 나니까 사람 보기가 겁나고 아무 일도 못할 것 같고 죽고 싶고. 주변의 기대가 컸던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막막하고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심정이었군요. 그래요. 그때 형님과 아내가 없었다면. 아, 형님과 아내가 선생님을 도와주셨나요? 예, 형님은 제가 좌절할까 봐 가지고 있는 돈을 제 사업에 많이 투자했죠. 저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투자하고 아직도 저와 같이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형님께서 제가 몹쓸 인간이죠. 형수님은 시동생에게 돈을 퍼준다고 형님과 말 안 하고 산 지가 꽤 오래되었죠.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형님과 형수님과도 사이가 나빠져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군요. 제가 다 죽일 놈이죠. 저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형님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저는 몹쓸 인간입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마음을 편하게 해준 일 한 번도 없이 고생만 하고. 음,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내도 저 때문에 돈 걱정 많이 했죠. 제가 돈이 필요하다면 처갓집에 가서 돈 빌려오느라고. 사실 처갓집에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처갓집에 저는 완전히 신임을 잃어서 출입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저 때문에 아내도 처갓집에 못 갑니다. 제가 여러 명 사랑구실 못하게 해놓았죠. 아내에게도 몹쓸 짓을 시켰다고 자책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도 착한 사람인데 사람 못 만나서 이런 꼴이나 당하고. 아, 형님이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무척 크신 것 같군요.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죠. 가족들 빚은 둘째치고 은행에도 빚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사업 체질은 아닌가 보다 하고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어요. 직장에 다니니까 은행에서 월급을 차압하더군요. 그나마 조금이나마 갚아 나가는데 3일 전에 은행 만기일에 되었다고 다음 주까지 갚으라고 하더군요. 이 은행에는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앞이 깜깜하더군요. 이 통지서를 받고 저는 누구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요. 저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직장에 다니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는데 은행빚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돈을 마련할 길은 없고 차라리 죽을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군요. 이렇게 빚을 지고 살고 싶지 않은데 빚을 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삶이 주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힘이 드세요. 제 나이 38인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위고 형님과 함께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전 지금 한강으로 가다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척 좋으신 분 같군요. 저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절 칭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강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남들에게 피해만 주고 살 바에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지금 그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집안 식구들에겐 말 못하고 옛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모두 냉담하더군요. 제 상황을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 저와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 친구도 돈 있을 때나 친구지 어렵게 사업하는 친구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친구에게는 미안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겠어요.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그래도 도움을 줄 만한 친구가 있긴 있는 것 같군요. 그 친구는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500만 원은 빌려줄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너무 어려워 말을 못 걸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부탁하면 선생님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군요. 예, 그 친구만은 내 입장을 걱정해 주었죠.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곤경에 처해 있어도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무리하게 부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참 선생님 좋으신 분 같아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분 같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 실속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고. 이제는 내가 죽어 없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내가 너무 미워요. 어떤 때는 증오스럽기까지 해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한강에서 끊으려고 했던 것이군요. 예, 한강물에 풍덩 빠지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잖아요. 요즘은 그냥 증발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셨나 보군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까요? 만약 선생님이 죽는다면 누가 가장 마음에 걸릴까요? 제 아내와 형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면 그동안 아낌없이 선생님을 도와주었던 아내와 형님은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실까요? 아마 아내는 무척 힘들어하겠죠. 저와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사이가 좋았어요. 아내는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죠. 우리 형님도 그간 저에게 퍼부은 공을 생각하면 허탈해 하실 거예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죽지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죽고 싶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형님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심정이시군요. 맞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었어요. 아, 저는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지금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교차하면서 선생님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군요. 네, 그래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런 상황을 가족들이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나만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충격을 받고 짐만 져주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혼자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셨군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크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사업을 하다 안 된 것도 선생님 잘못만도 아니고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긴 것이기도 하고 자신만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한 일인데 자신만의 잘못인 것처럼 믿고 계시진 않았나 생각해 보았어요. 가족이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지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선생님의 형님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내는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자이시니까요. 네, 감사해요. 그러면 저에게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자신을 해치고 싶은 충동이 들면 언제나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상담실 전화 아시죠? 저는 선생님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싶어요. 선생님을 돕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전화했을 때보다 지금 기분이 어떠셔요?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괜히 이런 이야기로 선생님을 괴롭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선생님과 만나서 기뻤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만 왔으니 이젠 올라갈 일만 남았을 겁니다. 힘들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위기 전화자 상담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앞의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오른쪽 칸에 있는 빨간 글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에 상담자 시작했을 때 생명의 전화입니다. 거기가 상담하는 곳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상담자 3번에서도 어떤 이야기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상담, 전화 상담의 1단계가 신뢰관계 형성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전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처음 초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상담자의 반응들, 3번, 4번 이런 반응들이 다 신뢰관계 형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반응들이죠. 특히 이제 상담 4번 반응 같은 경우 아무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답답한 일이 있나 보군요.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 반영적 경청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상담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상담실에는 사업 실패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화자에 대한 관심과 깊은 공감, 이해, 존중을 이 반영적 경청으로 전화자 이야기에 공감하기라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서도 상담자 6번에서도 얼마나 힘들면 죽을 생각을 다 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해봐라,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런 류의 반응도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리고는 상담자 7번에서도 전화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적 이해를 하는 것들이 계속 상담자 7번, 8번에서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이끌죠. 형님과 아내가 없었다면 이라는 말을 전화자 8번에서 했을 때 형님과 아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도와주셨나요? 이래서 그 내담자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이끄는 이런 방법들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계속 전화자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상담자 10번, 11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표현하고 전화자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감하고 이거를 거울에 비친 것처럼 느낌을 반영하면서 전화자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상담자에게 깊은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상담자 12번, 13번에서 다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상담자 14번을 보면은 전화자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을 요약해 주면서 공감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갚아 나갔는데 이제 또 만기일이 다가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죽을 생각까지 다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화자 14번부터는 이제 중간 단계로 넘어가요. 탐색 단계죠. 중간 단계는 초기에 상담자와 내담자하고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내담자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 반영적 경청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 내담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전화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는 두 번째 단계, 중간 단계, 주로 탐색을 많이 하는 단계로 가죠. 이때는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죠. 그래서 상담자 16번 같은 경우에 죽고 싶은 심정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어떤 노력을 해봤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전화자의 행동에 대한 직면 같은 것도 시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상담자 17번, 18번 이런 데에는 인정해 주는 거, 그 내담자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는 게 전화자의 강점, 자원 이런 거에 주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게 굉장한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전화자에 대한 그리고 상담자의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 이게 다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상담자 19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곤경에 처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으려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부탁하지 못하는 이런 전화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진실성 있는 표현을 해주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중간 단계에서 탐색만 하는 게 아니라 직면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담자 10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죽음을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직면시킬 거죠. 전화자의 감정에 대해 정확하게 느끼고 표현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거, 전화자에 대한 행동을 탐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상담자 22번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셨나 보군요. 그럼 진짜 깨끗이 해결될까요? 전화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직면시키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이 중간 단계에서는 적절한 질문 기법이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 적절한 질문 기법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전화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줌으로써
그에게 삶의 의미와 동기를 깨닫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자 24번 같은 경우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면 그동안 당신을 도와줬던 아내와 형님은 어떤 기분으로 살아갈까요? 그걸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 기법이죠.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거. 그러면서 상담자 25번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양가 감정,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 가지 양가 감정에 직면하도록 반영해주고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거, 전화자에게 진실성 있는 반응과 공감을 표현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바람직한 상담 기법들이죠. 그리고 상담자 27번, 이런 상황을 가족들이 알고 계신가요? 이게 전화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직면시키는 질문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전화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지체계가 있다는 거, 가족들, 전화자의 지지체계를 확인하고 전화자의 시야를 위해서 넓게 해주고 전화자에 대한 존중과 격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자 30번쯤부터는 종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적절한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고 상담에 대한 서로의 느낌을 표현하고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종결하는 거죠. 이때도 전화자에게 진실성 있는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 34번 같은 경우에도 전화자에게 인정, 승인하는 거, 나도 선생님과 만나서 기뻤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 좋은 방법이죠. 상담자 33번 같은 경우 종결 단계에서 이런 말을 꼭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1시간을 얘기했는데 처음에 전화했을 때보다 지금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물어보면서 종결을 이제 끝내면서 평가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합 평가를 해보면은요, 이 상담자는 전화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고하고 조언하려고 하기보다 전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자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었죠. 전화자는 실패와 빚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상담자의 따뜻한 인간미와 비판단적인 태도,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일관된 노력이 이 전화자의 마음을 움직였죠. 또 두 번째는 전화자는 지금은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지만 다른 한편 부인과 형님이라는 삶의 이유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 전화자는 자신의 양가 감정들을 통찰하게 됐고 죽고 싶은 충동을 넘어서 살아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살자에 대한 전화 상담으로는 비교적 효과적인 그런 상담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사례로 내놓았습니다. 참고 문헌들 보시면은 전에 1번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25년에 나온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 책을 보시고 또 저하고 하상은 원장님이 쓰신 자살 예방 상담의 이론과 실제도 참고하시고요. 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정윤 선생님이 쓰신 현대인의 정신건강 보시면 좋고, 저 천성문 선생님이 쓴 상담 기술의 실제도 좋고요. 그리고 또 올해 나온 한성열 선생님이 쓰신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책이 있는데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책을 이번 강의에도 조금 참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째 번역서이긴 하지만 상담의 기술, 이 책도 여러분들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놨습니다. 오늘도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첫날이라는 거, 남은 삶 중에서 first day라는 거 아시죠? 오늘 하루 지금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